상이 네 편인 것 같지? 널 평생 내 발벗에서 젖은 채로 기어다녀야 할 운명이야. 이술이 네 놈의 마지막 자유가 될 거다. 비릿한 광기가 서린 미소와 함께 강태윤이 손에 든 양주잔을 거칠게 기울였습니다. 황금빛 액체가 한희준의 머리 위로 폭포처럼 쏟아졌고 고가의 빈티지 위스키가 내뿜는 알코올 향이 순식간에 공기를 장악했습니다. 차가운 술줄기가 이준의 뺨을 타고 흘러 낡은 양복깃을 적시는 동안 연회장은 가해자의 천박한 웃음소리와 이를 지켜보는 자들의 비겁한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25년 전 학교 뒷마당에서 물을 뒤집어 썼던 소년의 공포가 이준의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젖은 눈꺼풀 너머로 번뜩이는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덫에 걸린 맹수를 지켜보는 포식자처럼 고요하고 서늘했습니다. 이준은 천천히 손을 들어 얼굴에 흐르는 액체를 닦아냈고 그 단호한 움직임에 기세등등하던 태윤의 얼굴에는 아주 찰나의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호텔 연회장의 샹들리에는 이 비극적인 광경을 비웃듯 인공적인 빛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은색 쟁반 위에 놓인 샴페인 잔들이 부딪히며 내는 날카로운 금소금은 마치 누군가의 몰락을 예고하는 전주곡처럼 들렸습니다. 도주는 주머니 속에서 작게 진동하는 휴대폰을 확인한 뒤 젖은 명패를 꺼내 들어 강태윤의 눈앞에 보였습니다. 화려했던 사교의 장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가해자의 비명과 정의의 쇳소리가 뒤섞인 심판의 장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 중앙에서 군림하던 태윤의 오만함은 이제 막다른 길에 다다른 짐승의 발악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경찰들의 존재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고 그가 쌓아 올린 성공이라는 이름의 모래성은 이준의 차가운 선언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의 찬사는 경악과 조롱으로 바뀌었으며 이준은 그 모든 소음을 뒤로한 채 오직 가해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벼려온 단죄의 칼날이 마침내 그 목적지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때로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조용하게 시작되지만 그 끝은 가장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가장 처참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태윤의 수갑 차는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질 때 이준은 비로소 가슴 깊은 곳에 맺혀 있던 오랜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굴욕의 상징이었던 술 냄새는 이제 승리의 훈장이 되었고 이준은 젖은 양복 차림 그대로 당당하게 연회장 한복판을 가로질러 나갔습니다. 한 시대의 끝과 새로운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무거운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소음의 중심부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은빛 마음 마차의 여정에 함께 해보십시다. 도준의 일상은 언제나 건조한 종이 냄새와 푸른빛 모니터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내에서도 가장 까다롭기로 소문난 금융조사부의 핵심 인물로 한 번 문 사건은 뼈를 깎는 한이 있어도 끝내 진실을 파헤치고 많은 독종으로 통했습니다. 그의 집무실 벽면은 각종 기업의 회계 장부와 계좌 추적 결과물들로 도배되어 있었으며 그 복잡한 숫자들의 나열 속에서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세한 균열을 찾아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도준에게 법은 단순히 글자로 새겨진 규범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짓밟는 자들을 단죄하기 위해 스스로 연마한 단 하나의 무기였습니다. 그가 현재 추적 중인 대상은 최근 무서운 기세로 몸집을 불린 거대 플랫폼 기업 이지스였습니다. 이 기업의 수장인 건우는 혁신적인 청년 사업가라는 가면을 쓰고 대중의 환호를 받고 있었지만 도준이 확보한 내부 자료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대규모 자금 세탁, 그리고 교묘하게 설계된 분식회계의 흔적들이 도준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것이었습니다. 건우는 법의 테두리 밖에서 자신만의 견고한 성을 쌓아 올렸고 그 성벽은 돈과 권력이라는 단단한 재료로 만들어져 있어 웬만한 공격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준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떨어뜨려야만 그 충격이 가장 크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평범한 오후 도준의 책상 위로 고급스러운 크림색 봉투 하나가 놓였습니다. 그것은 모교인 청운중학교의 졸업 25주년을 기념하는 영광의 밤 행사 초대장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어 젖히자 금박으로 인쇄된 문구들 사이로 유독 눈에 띄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준비위원회 의장 이지스 그룹 임건우. 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도준의 머릿속에서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과거의 기억들이 복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눅눅한 교실 구석,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 숨을 죽이던 소년의 무력함과 그 위를 짓밟던 가해자의 잔인한 웃음소리가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동시에 도준의 수사팀에서는 이지스의 결정적인 약점을 찾아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건우가 해외 원정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 리스트가 확보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건우는 이미 정계에 막강한 줄을 대고 있어 통상적인 소환 조사로는 그의 입을 열기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가 가장 방심하는 순간에 스스로 범죄를 시인하게 만드는 치밀한 함정이 필요했습니다. 도준은 손끝으로 초대장의 금박을 천천히 훑으며 결심했습니다. 이번 동창회는 단순한 침묵의 장이 아니라 25년 전 끝내지 못한 전쟁의 종지부를 찍는 사냥터가 될 것이었습니다. 작전 수립을 위해 소집된 비밀 회의실에서 수사팀원들은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놓았습니다. 아무리 검사라 할지라도 증거 확보를 위해 직접 적진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것은 위험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혹한 인성을 가진 인물이었기에 만약 정체가 탄로나기라도 한다면 수사 전체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도준의 안위조차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준 스스로도 내면의 갈등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순수한 법의 집행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원한을 갚기 위한 복수국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건우가 개과천선하여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자신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드러난 건우의 현재 모습은 과거의 악마적인 본성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규모만 키운 괴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데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도준은 자신의 손바닥에 남은 과거의 흉터를 가볍게 쥐어짜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냥은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법망을 비웃는 괴물을 심판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행사 당일 도준은 수사관들이 준비한 초소형 녹음 장비와 실시간 전송 장치를 몸에 숨겼습니다. 그는 검사의 날카로움을 지우기 위해 일부러 구겨진 셔츠와 유행이 지난 낡은 양복을 골라 입고 안경 또한 도수가 높고 투박한 것으로 바꿔 썼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세상의 풍파에 찌들어 자신감을 잃은 평범한 직장인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연회장에 들어서는 도준의 심장은
평소보다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만큼은 비굴함과 긴장감이 섞인 묘한 공포를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어깨를 움츠린 채 화려한 인파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연회장 안은 이미 건우의 성공을 칭송하는 비굴한 찬양의 목소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건우는 상석에 앉아 비싼 양주를 연신 들이켜며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고 그의 시선이 도준에게 머물렀을 때 도준은 일부러 눈을 피하며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건우는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실룩거리며 도준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25년 전 지옥 같던 교실에서 자신을 부르던 그 손짓과 똑같은 동작이었습니다. 도준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갔고 주변에 배치된 수사팀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숨을 죽이며 도준의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사냥개가 맹수의 굴속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준아, 내 손에 쥐어진 그 서늘한 칼날이 결국 우리 모두를 베어버리지는 않을까 두려워. 25년 전 그날처럼 우리가 아무리 소리쳐도 세상은 다시 한번 우리를 외면할지도 몰라. 하지만 내 눈빛이 그때와 다르기에 이번엔 내 마지막 남은 조각까지 내게 맡겨보려 해. 연회장의 소란스러운 소음 너머 화장실 복도 끝에서 마주친 상우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거 그 지옥 같은 교실에서 이준과 함께 강태윤의 발길질을 견뎌냈던 유일한 친구였던 상우는 이제 거대 기업의 횡포에 밀려 전 재산을 잃고 일용직을 전전하는 초라한 중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깊게 패인 주름과 초점 없는 눈동자는 그동안 그가 견뎌온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고 이준은 그런 친구의 손을 잡으며 뜨거운 감정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상우는 강태윤의 보복이 두려워 진실을 외면하려 했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이준에게는 이 사냥을 멈출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명분이자 아픈 동력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25년이라는 시간의 강이 흐르고 있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그 시절 옥상 구석에서 상처를 닦아주던 소년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상우는 이준의 옷 속에 숨겨진 장비들을 눈치챈 듯 경악스러운 표정을 지었으나 이내 결심한 듯 이준의 어깨를 힘껏 쥐었습니다. 그 짧은 신체적 접촉은 100마디 말보다 무거운 신뢰의 표현이었으며 이준은 상우를 통해 자신이 지켜야 할 정의가 단순히 법전 속의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닦아주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습니다. 상우가 건넨 젖은 손수건은 이준의 차가운 이성에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이제 두 사람의 인연은 단순한 동창을 넘어 거대하게 맞서는 침묵의 공조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야, 한이준. 너 여전히 내 애미가 붙여주던 그 눅눅한 기름 냄새는 못 지웠구나. 검사식이나 됐다길래 좀 변했을 줄 알았는데 그 구린 양복 꼬락선이 좀 봐. 이준은 다시 VIP 테이블에 앉는다. 옛날 생각하면서 내 잔이나 가득 채워봐. 강태윤의 오만한 목소리가 VIP 테이블. 주변을 가득 메우자 주변에 모여있던 아첨꾼들이 일제히 천박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준은 일부러 손을 벌벌 떨며 술병을 잡았고 강태윤의 잔에 술을 따르는 척하면서 그의 손목에 차인 고가의 시계와 그 주변에 놓인 서류 가방의 위치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강태윤은 이준의 비굴한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듯 자신의 성공 가도를 자랑하며 얼마나 많은 공무원이 자신의 발밑에서 기고 있는지를 떠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준은 굴욕적인 언사를 묵묵히 받아내며 강태윤이 방심하여 범죄의 단서를 스스로 흘리도록 정교하게 대화를 유도했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맹수의 콧등 위를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긴장감의 연속이었지만 이주는 그 위태로움을 오히려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강태윤은 취기가 오르자 자신의 플랫폼 사업이 사실은 거대한 자금, 세탁의 창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무용담처럼 늘어놓았고 이준의 옷깃 속에 숨겨진 고감도 마이크는 그 독백 같은 자백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수사팀의 서버로 전송했습니다. 연회장의 화려한 음악은 강태윤의 범죄를 가려주는 배경음악이 되었고 이준은 가끔 안경을 고쳐 쓰는 척하며 카메라의 각도를 조절해 강태윤의 얼굴과 입모양을 선명하게 담아냈습니다. 겉으로는 포식자에게 조롱당하는 먹잇감의 모습이었으나 실상은 거미줄 한가운데서 사냥감이 스스로 엉키기를 기다리는 거미의 치밀한 사냥 방식이었습니다. 내가 이 성벽을 쌓으려고 얼마나 많은 놈들을 묻었는지 알아? 법이라는 건 나 같은 놈들이 마음껏 뛰어놀라고 만들어 놓은 울타리일 뿐이야. 이제 곧 상장만 되면 난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신이 될 거다. 강태윤은 승리에 도취한 채 이준의 어깨를 거칠게 감싸주며 자신의 원대한 계획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죄책감도 없었으며 오직 무한한 탐욕과 권력에 대한 집착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준은 그 순간 강태윤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계좌, 비밀번호와 자금 이체 시점을 언급하는 결정적인 자백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수개월간의 계좌 추적으로도 밝혀내지 못했던 넥서스 그룹의 가장 깊숙한 치부였으며 수사팀 단체 채팅방에는 작전 성공을 알리는 짧은 신호가 일제히 올라왔습니다. 이준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검사로서의 날카로움을 되찾았고 이제 주도권은 서서히 강태윤의 손을 떠나 이준의 손으로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태윤의 자신감 뒤에는 이준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음모가 하나 더 숨겨져 있었습니다. 강태윤은 단순히 자금을 세탁하는 것을 넘어 정계의 유력 인사들을 한꺼번에 올가맬 수 있는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고 있었고 그 리스트의 존재를 언급하며 이준에게 자신과 손을 잡을 것을 종용했습니다. 이준은 승리의 기쁨과 동시에 거대한 권력의 카르텔이 가진 어둠의 깊이를 실감하며 소름 끼치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시계는 이제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고 겉보기에는 이준의 완벽한 승리로 끝날 것 같았던 이 밤은 오히려 더 큰 폭풍우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이준은 자신의 손목 시계를 확인하며 본진의 돌입 타이밍을 조율했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연회장 입구에서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너 아까부터 그 안경 좀 수상하다? 야, 내 눈 똑바로 봐. 너 진짜 한희준 맞냐? 아니면 한희준 탈을 쓴 다른 놈이냐? 강태윤의 경호실장이자 과거 고등학교 시절 강태윤의 행동대장이었던 태석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이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이준의 투박한 안경 너머에 숨겨진 차가운 안광을 포착한 듯 이준의 멱살을 거칠게 잡아 올리며 품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수사팀과의 통신, 장비에서는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팀원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준은 최대한 몸을 떨며 공포에 질린 연기를 이어갔지만 태석의 손끝은 이미 이준의 옷깃 속 마이크 배선 근처를 훑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강태윤의 휴대전화로 누군가의 긴급한 연락이 도착했고 강태윤의 표정은 순식간에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검찰 내부의 첩자가 수사팀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강태윤에게 경고를 보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강태윤은 이준을 뚫어지게 노려보며 연회장의 모든 출입문을 폐쇄하라고 명령했고 화려했던 사교의 장은 순식간에 출구 없는 밀실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준은 자신이 판 함정에 오히려
자신이 갇혀버렸음을 직감하며 주머니 속에 통신 차단기를 가동하려 했으나 태석의 무자비한 발길질이 먼저 이준의 복부를 타격했습니다. 이준의 입가에서 비릿한 혈흔이 터져나왔고 주변의 동창들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서며 침묵의 방관자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쥐새끼 한 마리가 내 잔치판을 망치려고 숨어들었구나. 내가 검사든 뭐든 상관없어. 여기서 널 없애고 장부만 태워버리면 법이고 나발이고 다 끝나는 거야. 강태윤은 이준의 옷 속에서 발견된 초소형 녹음기를 바닥에 던져 구둣발로 무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부서진 기계 파편들이 조명빛에 반사되어 처량하게 흩어졌고 이준은 바닥에 쓰러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강태윤의 구두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사팀과의 연결은 완전히 끊어졌으며 호텔 외부를 포위하고 있던 수사관들은 예상치 못한 통신 방해와 철저한 보안 장벽에 막혀 진입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준은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가장 어두운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졌고 강태윤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이준의 머리 위로 아까 마시다 남은 양주를 차갑게 쏟아부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하는 어둠 속에서 이준은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5년 전 학교 뒷마당에서 물을 뒤집어 쓰고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그 어린 소년의 기억이 현재의 고통과 겹쳐지며 그의 정신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작전은 수포로 돌아갔고 확보했던 자백 파일이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되었는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강태윤은 경호원들에게 이준을 지하 주차장 외진 곳으로 끌고 가라고 지시했고 이준은 질질 끌려가는 와중에도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안경 조각을 필사적으로 응시했습니다. 정의의 불꽃이 꺼져가는 듯한 절대적인 절망의 순간 연회장의 모든 불이 갑자기 꺼지며 기괴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무너졌구나. 25년 전 그 차가운 물탱크 속에서도 난 지금처럼 외롭고 비참하게 죽음을 기다렸던 걸까? 정인이 심판이니 하는 것들이 결국 이 바닥의 술 냄새보다 못한 환상이었단 말인가. 연회장의 전원이 차단된 정적 속에서 이준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짓눌린 채 자신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머리 위로 쏟아진 양주는 눈가를 타고 흘러내려 시야를 뿌옇게 흐렸고 온몸을 휘감은 통증은 그가 설계했던 치밀한 계획들이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 위에 세워진 것이었는지를 잔인하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강태윤의 구두가 바닥을 울리는 소리는 마치 죽음을 재촉하는 장송곡처럼 들려왔으며 어둠 속에서 들리는 동창들의 숨소리는 방관자의 침묵이 얼마나 거대한 폭력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이준은 부서진 안경 조각 사이로 비치는 희미한 비상등 불빛을 응시하며 자신이 세상을 바꾸려 했던 오만함이 결국 자신을 이 어두운 심연으로 밀어넣었다는 생각에 깊은 절망의 늪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기억의 파편들은 25년 전 그날의 공포와 현재의 고통을 하나로 뒤섞어 그를 괴롭혔습니다. 당시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던 세상에 대한 원망과 검사가 되어서도 결국 가해자의 발밑에서 피를 흘려야 하는 현실의 부조리가 그의 영혼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손목시계가 멈춘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시간 또한 여기서 멈추게 될 것임을 직감하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바닥에 먼지를 움켜쥐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그는 법과 정의라는 고상한 가치들이 권력이라는 거대한 괴물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부서지는지를 목격하고 있었으며 그의 가슴 속에는 마지막 남은 투지의 불꽃마저 꺼져가는 듯한 절대적인 고독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때 상우가 손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감촉이 이상했다. 조심스럽게 살폈다. 메모리칩 같았다. 녀석은 처음부터 이 순간이 올 줄 알고 자기가 모은 내부 고발 자료를 나에게 맡겼던 거였어.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고 이제 내가 반격할 차례야. 절망의 끝에서 이준의 손끝에 닿은 것은 상우가 건네주었던 젖은 손수건의 매듭 사이에 숨겨진 작고 단단한 메모리 칩이었습니다. 그 칩의 차가운 금속성 감촉은 이준의 뇌리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며 꺼져가던 의식을 강렬하게 일깨웠고 상우가 동창회 내내 보여주었던 불안한 눈빛이 사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경고였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준은 강태윤의 경호원들이 자신을 지하로 끌고 가기 위해 팔을 움켜쥐는 순간에도 품 안에 숨겨진 비상용 오프라인 전송 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상우가 25년간 남몰래 기록해온 강태윤의 추악한 범죄 리스트가 이 작은 칩 속에 담겨 있었고 이는 이준이 확보했던 자백 파일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워줄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그는 입 안가득 고인 핏물을 삼키며 어둠 속에서 강태윤의 실루엣을 노려보았고 그의 눈동자에는 절망 대신 차가운 사냥꾼의 투지가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준은 자신의 손목에 숨겨진 보조 발신기를 비밀리에 눌렀고 이는 외부에서 통신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수사팀에게 가장 강력한 위치 신호와 함께 최종 돌입이라는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비록 육체는 만신창이가 되었으나 그의 머릿속에는 이제 강태윤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새로운 시나리오가 실시간으로 재구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끌고 가던 경호원들이 갑작스러운 전자기적 소음에 당황하는 틈을 타 바닥에 떨어진 깨진 유리 조각을 손에 쥐며 마지막 반격을 위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모든 팀원, 지금 즉시 연회장 내부로 진입을 개시하십시오. 데이터는 이미 대검찰청 중앙 서버로 백업 전송되었으며 이제 현장의 모든 증거를 압수하고 주모자들을 전원 체포합니다. 더 이상의 지체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준의 발신 신호가 떨어지기 무섭게 굳게 닫혔던 연회장의 육중한 문들이 폭발적인 소음과 함께 박차고 열렸습니다. 섬광탄에 눈부신 백색 광위가 연회장 내부를 가득 메우자 방심하고 있던 강태윤과 경호원들은 눈을 감싸며 비명을 질렀고 그 틈을 타 검은 전술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그림자처럼 들이닥쳤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 속에서 이준은 자신을 붙잡고 있던 경호원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비틀거리며 일어섰고 깨진 안경 너머로 당황해하는 강태윤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조명은 다시 들어왔지만 그것은 축제의 빛이 아니라 범죄의 현장을 낱낱이 밝히는 심판의 빛이었으며 도망칠 곳을 찾지 못한 가해자들의 비굴한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팀장인 김 형사가 이준의 곁으로 달려와 그를 부축하려 했으나 이준은 단호하게 손을 흔들며 홀로 선 채 강태윤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연회장 바닥에 흩뿌려진 술병과 잔들은 이제 강태윤이 쌓아 올린 탐욕의 제국이 붕괴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파편들이 되었고 이준의 옷에 묻은 핏자국은 정의를 위해 그가 치른 대가의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동창들은 공포와 경외심이 섞인 표정으로 이준을 바라보았으며 평생을 약자로 살았던 상우 또한 구석에서 떨리는 손으로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며 마침내 찾아온 정의의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이준은 품 안에서 젖지 않은 여분의 수사 명패를 꺼내들어 강태윤의 눈앞에 보였고 그 차가운 표정에는 오랫동안 벼려온 단죄의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믿었던 그 거창한 권력의 성벽은 이미 안쪽부터 썩어 문드러져 있었어. 이 리스트에 적힌 내 동료들이
지금 내 입을 막으라고 수사팀에 가장 먼저 제보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나 보군. 넌 이제 내가 짓밟았던 수많은 사람보다 훨씬 더 처참한 끝을 맞이하게 될 거야. 이준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를 압도하자 발버둥 치던 강태윤의 몸짓이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이준은 상우의 칩에서 복구된 블랙리스트와 뇌물 상납 계좌들이 실시간으로 대형 스크린에 송출되도록 지시했고, 화면을 가득 채운 이름들은 강태윤이 자신의 방패라고 믿었던 정계 실세들의 명단이었습니다. 강태윤이 믿었던 카르텔은 이준의 치밀한 사전 작업으로 이미 서로를 배신하며 각자 도생을 택한 상태였으며, 강태윤은 자신이 가장 강력하다고 믿었던 순간에 가장 비참하게 버림받았음을 깨닫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사관들이 강태윤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쇳소리는 마치 25년 전 억울하게 닫혔던 문이 다시 열리는 해방의 소리처럼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무너진 강태윤의 눈앞에서 피 묻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던지며 그동안 자신을 올가매었던 과거의 족쇄 또한 함께 던져버렸습니다. 강태윤은 무릎을 꿇은 채 이준에게 비굴한 자비를 구했으나 이준은 그 어떤 흔들림도 없이 범죄 사실과 묵비권을 고지하는 검사로서의 마지막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연회장 밖으로 끌려가는 강태윤의 뒷모습 위로 분노와 조롱의 야유가 쏟아졌고, 이는 그가 평생 타인을 도구로만 여겼던 삶에 대한 냉혹한 대가였습니다. 이준은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연회장 한복판에 홀로 서서 창밖으로 서서히 밝아오는 새벽빛을 바라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차분한 승리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 상우야. 우리를 가뒀던 그 어둡고 축축했던 물탱크의 문이 이제야 완전히 열린 것 같아. 가자. 이제는 더러운 술 냄새가 아니라 새벽의 맑은 공기가 비치는 곳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후 이준은 경찰청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상우와 함께 병원으로 향하는 대신 모교의 운동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이슬이 내려앉은 운동장은 고요했고 밤새 그를 괴롭혔던 폭력의 기억들은 아침 햇살에 증발하는 안개처럼 서서히 흩어져 갔습니다. 이준은 주머니 속에서 낡고 부러진 자신의 옛날 안경을 꺼내 쓰레기통에 조용히 던져 넣었고, 대신 세상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맑은 눈을 가졌음을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상우는 이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고, 두 남자의 그림자는 아침 해의 긴 빛을 받아 운동장 끝까지 뻗어나갔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등교 소리는 이제 이 땅의 정의가 다음 세대를 위해 다시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평화로운 전주곡이었습니다. 이준은 자신의 양복 주머니에서 검사 신분증을 꺼내 잠시 바라본 뒤 그것이 권력이 아닌 책임을 위한 도구였음을 다시금 새기며 단단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카메라 앵글은 학교 정문을 나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에서 서서히 멀어지며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벗어던지고 찬란한 햇살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주인공의 당당한 풍경을 비추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찾아온 이 평화는 단순히 범죄자를 잡은 결과가 아니라 상처 입은 자들이 스스로를 용서하고 다시 일어서는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은빛 마음 마차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